평상시에도 살짝 간달프 사촌형처럼 생긴 총균쇠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과거 진행한 어느 인터뷰 자리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가 쓴 명저 총균쇠의 핵심 주제는 이 지구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어째서 그 중에서는 예를 들면 서유럽 국가들처럼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지리적, 환경적, 그리고 기술적 요인들이 그 각각의 국가와 인종들 간의 발전 격차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본 무척 흥미로운 책이었는데, 그가 책에서 언급했던 총과 균 그리고 쇠에 대한 요인들 외에 어째서 우리 한국은 거의 미스테리할 정도의 속도와 폭으로 20세기 들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매우 의외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약 70년 전 한국은 나이지리아 또는 가나와 필리핀과 자주 비교되며 분석되었는데, 그때 전 세계 거의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가나와 필리핀은 그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 자원으로 인해 곧 부유하게 될 것이고, 한편 한국은 태생부터 척박한 자연 환경을 가진 데다 그마저도 이제는 전쟁으로 완전히 다 망가져버려 그냥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닌 영원히 가난한 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니, 지들이 뭔데 감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두고 영원히라는 단서까지 붙이며 그런 전망을 했는지 무척 화가 나지만, 사실 실제로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처참하게 나쁜 것을 넘어 그들의 의견처럼 말 그대로 단 한 올의 희망조차 없어 보였던 가장 완벽한 절망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세계 최강 경제, 군사, 문화 대국으로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 기적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나 칭찬은 이미 너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 역시 이 점을 무척 흥미롭게 여기며 자신 역시 이 매우 신기한 결과에 대해 곰곰이 연구를 해본 결과 그런 기적의 비밀은 바로 한글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은 자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치 숨을 쉬듯 한글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써왔기 때문에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를 수도 있는데, 한글은 단연 전 세계 모든 문자 중 최고의 문자이며 그것도 2등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1등 문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세계 다른 문자들, 예를 들면 유럽 로망스 언어들의 모태가 된 알파벳 같은 문자들도 나름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알파벳 단독 또는 음절 문자 체계만으로 보았을 땐 사실 부족한 점이 많은 문자라고 설명하며, 그런 반면 한글은 문자를 음절 그룹으로 묶어버리면서 문자가 가지는 모든 한계들을 천재적으로 해결해버렸고, 그 과학적인 모양과 조합의 활용 역시 태어나서 한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도 단 몇 분 만에 그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강력한 문화적 유산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인들은 그런 압도적으로 뛰어난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리적, 자연적 자원에서 겪게 되는 한계를 그 나라의 사람들, 즉 인적 자원의 성장으로 상쇄시켜 버리면서 정말 순식간에 발전을 일으키며 오늘날 경제와 기술 그리고 문화 부분에서 세계적인 리더의 자리로 빠르게 등극하게 되었다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이상 공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의하는 분석입니다. 저 역시 오늘도 이 한글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고급스럽고 뛰어난 문자를 원어민이라는 그 혜택과 축복을 누려가며 이렇게 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번 너무도 신기하고 고맙게 느껴지고 합니다. 루이 무슨 통도 벤 뭐뭐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진짜 명품 중 최고의 명품이자 아무도 갖지 못한 우리 민족만의 완전 극강 비밀 무기이며 전 세계 최고의 한정판 럭셔리 아이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의 한 면을 자세히 추적하며 돌아본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그 모든 인류의 근대 역사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특이하고도 신기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마크 고야마와 제러드 루빈입니다. 이들 둘은 최근 수년간 힘을 합해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쇠 또는 그런 다이아몬드 교수와 주제는 비슷하지만 대신 농업혁명과 종교적 혁명 그리고 인종 간의 싸움과 과학혁명의 관점에서 지난 세계의 역사를 해석하고자 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처럼 이들 역시 문명의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오며 어째서 우리 세계는 현재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정리한 책인 부의 빅 히스토리라는 책을 내놓았는데, 책 제목에서 유추되듯 바로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대륙 그리고 각국의 부와 그 경제적 성장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역시 우리 한국의 사례를 모델로 들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선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 어떻게 해서 지난 거의 6천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던 이 세계가 지난 약 300~400년 사이 급진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다가 최근 100여 년간은
아예 폭발적으로 불을 창출하게 되었는지 두 학자가 분석한 그 연구 내용 가운데 핵심 이야기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된 요인은 바로 지리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총균쇠에서도 가장 먼저 다루었던 부분인데 어디에 털을 잡아야 남들보다 더 빠르게 그 성장에 출발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남들보다 더 빠르게 총과 같은 핵심 무기를 손에 넣거나 또는 강한 쇠를 만드는 기술 같은 우월적 기술력을 갖게 돼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그런 능력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약한 국가들을 약탈하며 초기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 예를 들면 중세 이후 과학 발전이 일어나며 이후 세계를 무대로 한 식민지 건설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은 후 그때 쌓은 부로 오늘날까지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서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예로 들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과거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사례처럼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업의 전문화와 생산의 분업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로 극대화된 효율성으로 엄청난 양의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곧 그 나라의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되고 곧 더 큰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원 착취와 더불어 당시 서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렸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사업의 전문화와 분업을 통해 생산력을 키운 후 더 큰 시장을 개척해 물건을 팔아 큰 부를 축적하는 공식을 애덤 스미스의 이름을 따서 일명 스미스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당시 서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개척은 자원은 착취하고 동시에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스미스적 성장을 위한 정말 꿈만 같은 최고의 경제 해결책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이자 사실 대단한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마르크스 또한 자본론에서 서유럽의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는 금과 은을 착취하고 그곳 원주민들은 노예로 사용하다 광산에 생매장했으며 다시 동인도 제도에서는 약탈을 아프리카에서는 상업적 노예 사냥을 하며 해당 지역과 국가들을 초토화시켜버리면서 쌓아올린 초기 자본이 그들의 근대적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가 이런 글을 쓰고 있던 그 당시에 벌어지던 중국을 향한 영국의 아편 전쟁도 함께 지적하며 지구 전반을 무대로 한 그들의 만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 경제의 경우 그런 식민지 건설과 진짜 악마도 울고 갈 수준의 착취와 약탈로 쌓은 초기 자본이 이후 산업혁명과 맞물리게 되며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야말로 폭발적인 수직 성장을 이뤄냅니다. 이건 영국 외 당시 스페인과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 같은 나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시 세계 지도 중 아시아 지역을 빼놓고 거의 전부 다 이 몇몇의 서유럽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어 끔찍한 착취를 겪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노예 무역으로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북미로 보내진 노예의 숫자만 해도 무려 1200만 명에 달하는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숫자는 그 노예 사냥 및 무역 과정에서 살아남아 현지에 도착한 노예들의 숫자이며 사냥 과정에서 죽거나 또는 이렇게 생긴 노예 무역선 안에서 무려 3개월 넘게 갇혀 이송되다가 죽은 사람들의 수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예 무역 초기 무역선에서 노예들의 생존율은 약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사슬에 묶인 채 그 배에 실려야 했던 대부분의 흑인들은 가는 도중 질병이나 배고픔 또는 매질로 인해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 세계의 부는 이런 피식민지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대한 탁과도 같은 것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게 만약 세계 경제의 제1차전이었으며 제2차전은 즉 그런 식민지 착취와 또는 초기 산업혁명과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지 못했던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치고 올라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고 프로이센이라는 국명으로 국가 통일이 진행되고 있던 차였는데 이들은 이렇다 할 자본도 또 인구도 없었지만 정말 순식간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치고 올라와 버립니다. 그 비밀은 바로 교육과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보자면 영국이 시발점이 되어 촉발된 제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과 기계 그리고 생산의 분업화를 통한 혁명이었다며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은 바로 과학혁명이었는데 과학의 성과를 기술과 융합하여 사회 모든 곳에서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내며 빠르게 나라의 힘과 부를 키웠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센은 더욱더 강력한 강철을 만드는 기술을 누구보다 빨리 찾아내며 그 기술을 바탕으로 나라의 도로와 다리 그리고
비행기와 대형 선박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아주 당연히 엄청난 양의 무기를 만들어냈는데, 그들은 여기다 더해 자신들에게 부족했던 화약과 같은 전쟁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화학 및 생물학 과학 연구 성과들을 활용해 치명적인 무기들을 만들어내며, 이후 그런 무기 분야에서의 엄청난 발전이 과도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결국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또 국민들의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일종의 혁신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공교육이라고 부르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프로이센 이전까지는 오늘날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거대한 스케일에 마치 공장에서 학생을 찍어내듯 만드는 공교육 시스템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사와 경제 부분 모두에서 빠르게 혁신을 일으키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프로이센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더 많은 군인과 또 더 많은 공장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대신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국민들을 신속하게 교육해서 즉시 군대와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해결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공교육이었던 것입니다. 다들 학교 다니시면서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도대체 이 교육이라는 게 어째서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로 필요한 교육인 건강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가지는 방법이나 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아니면 하다못해 이 자본주의에서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경제 교육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외우라고만 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만 하며 이상한 시험들만 계속 치도록 해 서로 경쟁하고 줄만 세우는지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비밀은 우리나라의 공교육 역시 그 먼 뿌리는 바로 그 프로이센의 공교육 시스템, 즉 스스로 자립하여 자신만의 생각과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한 인간이 아닌 졸업 후 당장 군대와 공장으로 보내 써먹을 아주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것에 훈련이 된 그런 군인과 일꾼만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센의 공교육 시스템은 각국의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도 편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고, 그게 다시 일본에 도입된 이후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게 도입된 것으로 이제는 사실 북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개국 첫 10년 동안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며 국력의 필요성을 처절하게 깨달은 프로이센은 이후 앞서 말한 과학과 실용기술 그리고 교육에서의 혁신을 통해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871년 독일 통일을 이룬 직후부터 세계 2차 산업혁명의 사실상 1등 주자가 될 수 있었고, 물론 두 번의 전쟁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강대국으로 아직도 당시 혁신의 힘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독일의 경제 성장 역사와 아주 비슷한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의 경제 성장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이지리아를 우리랑 비교하나 생각될 수도 있는데, 과거 아직 우리가 잘 살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들과 주로 비교가 되는 전 세계 최빈국이자 후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비교되던 당시에는 그 나라들이, 특히 필리핀 같은 나라들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책에서는 한국이 이뤄낸 그 폭발적인 성장의 비밀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자들이 찾은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체제였습니다. 즉 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실패한 체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는 유토피아라는 라틴어의 어원처럼 오직 책 속의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체제라는 것이 지금 한국과 북한의 극명한 결과로 가장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즉 절대로 죽지도 않고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최강 불사조 민족인 우리 한민족도 공산주의 같은 잘못된 체제의 틀에 갇혀버리게 되면 지금의 북한처럼 끔찍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제대로 된 체제로 운영된다면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보여준 그 기적 같은 정말 폭발적으로 발전해버리는 저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체제의 차이가 일단 가장 크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요인으로는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도 그리고 엘빈 토플러도 지적했던 바로 그 아무도 못 말리는 교육열을 꼽았으며, 끝으로 동아시아 대륙 끝에 위치한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원래는 그 척박한 지형과 진짜 상종하기 힘든 그 괴팍한 날씨 때문에 발전에 저해가 되지만, 그걸 달리 보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라는 경제 대국들 또는 잠재적 경제 대국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무역의 중력 모델로 인해 오히려 그런 지리의 안보 외교적 난점이 현명하게 잘만 활용하면 반대로 경제와
경제와 국력 성장의 커다란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책은 비록 세계 부의 역사라는 한정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는 있으나 총균쇠나 사피엔스처럼 그 이야기의 스케일이 아주 큰 책이라 섣불리 단순 재미로 집어들기에는 고민이 필요한 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 부를 축적해왔고 또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높은 곳에서 지난 500년 그 부의 흐름을 내려다보듯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의 경제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독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우선 첫째, 과거 성장기에는 사실 꽤 도움이 되었던 우리의 교육 체계가 이제는 한 단계 진화와 체질 개선을 시도해서 너무도 총명하고 성실한 우리의 아이들이 단순히 군인이나 일터에서 말 잘 듣는 일꾼이 아닌 각각 한 명의 리더로 자라 보다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영역에서 그 넘치는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바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으며 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서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 살인적인 경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유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나아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보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보다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체질이 진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교육의 뿌리인 그 프로이센, 즉 독일의 현재 대학교 진학률은 채 50%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가장 강력한 강점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지리적 또는 지정학적 환경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한 바로 그 두 가지에서 앞으로 현명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난 70년간 이뤄낸 그 기적에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도약해서 지금까지보다도 더욱더 강하고 행복한 미래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